윤석열 시대 역사 나침반. 방학진의 친일정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청년 유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대학생 고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구한이 학생한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네. 10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내일요? 네. 내일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네. 맞습니다. 날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 검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을 좀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수사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정말 많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국민들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번 추석 밥상에서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표를 약간 덮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40만 명 이상의 국민분들께서 탄원서를 또 해주셨습니다. 저도 했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했어요. 이번엔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일 역사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가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독재 정부의 행보의 모습들이 또 계속 이어지는 현 정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현 정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대자보를 써볼까 이랬는데 대자보 쓸 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쓰지 대자보 내용을 하면서 막 고를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맨날 터져 나오는 난학인 것 같은데요. 이런 속에서 또 독립전쟁 영웅들을 잊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방학진 실장님이 어제 흉상철거 백지와 서울시민 걷기 대회를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어떤 활동이었는지 소개 네. 한 번만. 어제 걷기 대회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받아본 사람으로서 오. 한마디 네네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간단한 거예요. 일단은 검찰이 기소는 해서 재판에 올린다. 네네네. 대신에 이제 감옥소에 있으면서 재판 받을 거냐, 음. 감옥 밖에서 있으면서 재판 받을 거냐 그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감옥소에 있는 거는 그거죠. 감옥 밖에 있으면 증거를 없앤다든지, 네, 증거인멸. 공범하고 말을 맞춘다든지, 뭐 도망가 버린다든지 해외로 이런 이제 그 어려운 말로 이제 증거인멸, 네. 도주 우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가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않는 이유가 잡아놓고 다른 거 하는 거죠. 이제 잡아놓고 협박하는 거죠. 이제 검사들이 너 이거 말고 다른 죄도 내가 알고 있어. 이거 말고 너의 그 형제 자매, 배우자의 죄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혼자 다 해. 이런 거 쉽게 말해 검사들이 협박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체포시켜놓고 이제 구속하는 게 많은데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미 그 야당 당 대표로서 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무슨 야당 다음에 당대표가.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 도망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300번 넘게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수백 명의 검사들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 조사했기 때문에 별반 이미 증거는 검찰청에 다 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별다른 검찰청 들어가서 이재명 그 대표가 증거를 뭐 가져가서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제가 볼 때는 그 불구속이 기본인데 알 수 없죠. 뭐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검사 마음, 판사 마음 알 수 없으니까 긴장은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불구속으로 이제 재판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 2000년도에 그 물레역에 있는 박정희 흉상 철거했거든요. 저야말로 사실 구속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뭐 그때 기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철거를 했고 이미 증거물도 있고 제가 범인이라고 자백도 한 상태니까 네. 증거인멸 도주가 없는 도주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약간 도망가는데 저는 뭐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좋은 판사님 만나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내일 기대하고요. 네. 어제 또 말씀하신 걷기 대회 네네. 홍범도 장군 지키는 행사 했는데요. 그 육군 사관학교가 서울시에 있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 서울여대 근처에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서울시 노원구에 있거든요. 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데 그 끄트머리죠. 서울 끄트머리. 좀만 가면 이제 뭐 그 남양주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동에서 모여가지고 육사까지 한 5km 구간을 이제 어. 걸었는데 대부분 이제 노원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한 절반 정도 되신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단체 회원들 오셨습니다. 네, 어제는 지난주와 달리 평지여서 지난주 남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네, 평지여서 좀 걷기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 많이 오셨네요. 이게 세 번째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서 제일 먼저 했고 아. 그다음에 지난주에 광주, 서울, 남산 그죠 이번에 엊그저께 이제 공릉동이니까 총 4번 한 거죠. 아. 사회차구나. 4번 했고 또 이제 그 5명의 독립 영웅들의 관련이 있는 곳에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10월 21일이 청산리 대첩 일어난 날이에요. 아. 청산리 대첩의 영웅이 바로 김자진 장군인데 네. 그 김자진 장군 고향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갑자기 뭔가 기물동 깜짝 질문인데 충청도? 김자진 장군 충청도 맞아요. 어? 예. 거기만 알면 너무 좋지 않나? 홍성 홍성. 네. 홍성. 그 홍성에 그 도청도 있지 않습니까? 아. 충남 도청도 있는데 또 홍성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홍성하면은 그 동상이 있어요. 큰 동상이 김자진. 그래서 의외로 국힘이지만 충남 도지사가 그 5명의 흉상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김태엽 도지사가. 그러면 김자진 장군 흉상도 옮겨지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쵸. 여야 관계없이 반대하신 건데 충남도지사가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청산리 대첩이 10월 21일 날 해서 한 열흘 이상 그 전투가 이어지는데 네. 매년 청산리 대첩 주간을 한다 합니다. 홍성에서. 오. 그래서 그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10월 20일 토요일에 또 홍성에 있는 시민단체 분들이 또 걷기 대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 네, 네. 이어지길 바랍니다. 많이. 네. 마지막 정리 집회 육사 정문 앞에서 마지막 정리 집회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도 일요일인데 많은. 어제 많이 오셨어요. 어제 날도 또 날씨도 좋았어가지고.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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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모레 그 연휴 시작되는 날 수요일 날 음. 서울역과 용산역에서도 그 서명운동 합니다. 아. 고향 가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서명운동 합니다. 네. 많이 네. 해주시네요. 많이 서명을 좀 많이 네. 부탁드렸어요. 이번에 하셨죠? 아 네네 아, 했어요. 안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듯 이 흉상 철거 관련해서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 기회에 우리 군의 뿌리가 어딘지도 한번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도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국방부에서 이번에 뭐 우리 군의 뿌리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서 그 미군정의 국방 경비 사관학교인가요? 예. 그거라고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메가더 동상 세우겠다 막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네. 바로바로 국군의 뿌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헷갈려요 좀. 진짜 국군의 뿌리가 뭔지 네.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네. 그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또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전 국민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런 점은 세옹지마 네. 좋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퍼플.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막 컵도. 그러네. 퍼플. 예, 뭔가 좀 이렇게 여기 산뜻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민족문제연구소인데 네. 그건 이제 제가 월급 받고 이제 다니는 곳이고 제가 이제 월급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흥모관학교 기념사업회. 대한민국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가 한 170여 개 좀 있는데 그 보통 윤봉일 기념사업회 뭐 그렇죠, 그죠 안중 기념사업회 대부분 이제 한 명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기념사업회인데 네. 신흥모관학교 기념사업회는 일단 3,500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500명을 기념하는 기념사업회죠. 네. 크다. 그래서 제가 아주 거기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아, 예. 그래서 신흥모관학교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12년째. 네. 그 저희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한국 국군의 뿌리를 물론 저기 위에 이제 임진왜란 때 뭐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수나라를 물리친 뭐 을지문동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고구려를 세우신 동명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네.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또는 민주공화국의 어떤
단초가 보이는 씨앗이 보이는 그런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보면 이제 1907년 정미의병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전기, 중기, 후기 의병이 있는데 이 후기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반대했다. 네. 그러면서 왜 싸우냐고 물으니까 영국 기자 맥킨지가 우리는 전주의 시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기 위해 싸운다. 바로 프리맨으로서 노예가 되지 않게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바로 그 정미의병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고 네. 그 이후에 1940년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면서 네. 나의 뿌리를 물으신다면 바로 1907년 정미의병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가 쭉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정미의병은 아직 국권이 피탈되지 않았을 때고 네. 이제 1910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직후에 바로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신흥모관학교. 그래서 이제 신흥모관학교를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신흥모관학교는 학교가 설립될 때부터 설립 전 단계부터 구성원부터가 독립을 목표로 만든 목적의식적인 학교거든요. 네. 근데 정미의병 자체가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 직접 오는 건 좀 어색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신흥모관학교야말로 학교 이름에서부터 설립자의 구성부터 커리큘럼부터 한 행위부터 행태부터 구성원부터 대한민국 국군의 직접적인 뿌리라고 말하기 좋다라고 해서 학계에서는 특히 신흥모관학교 기념사 앞에서는 국군의 뿌리를 콕 찍어서 신흥모관학교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한 7번 정도 신흥모관학교가 국군의 뿌리다라고 대통령 연설을 했습니다. 7차례. 뭐 국군의 날 때도 했고 무슨 뭐 사관학교 졸업식 날도 했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신흥모관학교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정미의병도 좀 포함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신흥모관학교 그다음에 광복군 대한민국 국군인데 신흥모관학교와 광복군 사이에 한 30년의 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우리가 얘기했던 신민회,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부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혁명군이라든지 조선혁명군, 뭐 한국독립군 등등의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아요.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저희가 2011년도에 신흥모관학교가 100주년 때 만든 영상인데 육구 사관학교에서도 2018년도에 모든 생도들이 보는 앞에서 상영했던 영상입니다. 네, 아주 뜻깊은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10년 8월) 대한제국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다. 조선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일본에 협력하거나 저항하거나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선의 고위 관료들은 일제가 하사한 귀족 자기와 막대한 은사금을 받았다. 그렇게 최고위층 대부분은 나라를 판 대가로 사욕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며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던 우당 이회영 일가. 1910년 9월 우당의 6형제가 한자리에 모였다. 넷째 이회영이 말문을 열었다. 이제 한일합방의 궤변을 당하여 나라가 외적에 속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 자손으로 대의를 위해 죽을지언정 외적 지하에서 생명을 구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습니까? 이회영은 온 가족이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러자 형제들은 모두 동의했다. 일제의 감시 속에서 육형제는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을 정리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은 지금 돈으로 600억 원에 달했다. 그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이회영 일가는 만주로 떠날 채비를 했다. 그 무렵 같은 길을 선택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석주 이상용을 비롯한 혁신 유림들, 서고 이동영 형제, 일송 김동삼, 규운 윤기섭 등 수십 명의 항일 지사들이었다. 1910년 겨울 이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을 품고 혹한의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향했다.
중국 윤영성 유화연의 추가가 마을. 망명자들은 이곳 산간오지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생활기반 마련과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조선인을 배척하는 중국인들의 비협조로 땅을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1911년 5월 겨우 마을의 허름한 창고를 빌려 학교를 열었다. 이것이 신흥무관학교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규모로는 제대로 된 군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이회영이 북경으로 갔다. 그는 중국의 최고 권력자 위안스카이를 만나 담판을 지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인들이 토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동북 삼성 총독에게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추가가에서 40km 떨어진 통화연 합리하. 1912년 6월 7일 마침내 이곳에 명실상부한 신흥무관학교가 건립됐다. 18개의 교실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산허리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실은 학습장소이면서 동시에 비밀 아지트였던 것이다. 산 아래 넓은 들은 생도들이 훈련하는 연병장이었다. 생도들의 일과는 새벽 6시 점호와 보건체조로 시작됐다. 7시에 아침을 먹고 조례를 할 땐 항상 용진가와 애국가를 불렀다. 그리고 나면 오전 수업이 시작됐다. 교과목은 지리, 역사, 산술, 화학, 중국어 등 12개 정도였다. 이렇게 생도들은 군사교육과 일반 중등교육을 함께 받았다. 이것은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목적이 독립군 양성은 물론 독립을 달성한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 양성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영농활동과 군사훈련을 했다. 훈련을 맡은 교관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이었다. 생도들은 수시로 각계훈련과 기초훈련을 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공격전과 방어전을 펴기도 했다. 그리고 살을 내는 추운 겨울에도 지심리 행군을 하며 체력을 단련했다. 강인 불굴의 독립군을 길러내는 군사 양성소, 그곳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였다. (1919년 3월) 독립만세 함성이 조선 전지를 흔들었다. 만주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독립시위가 벌어졌다. 3.1운동은 신흥무관학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독립군이 되겠다며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일본 군대를 탈출한 현역 장교들도 신흥무관학교에 합류했다. 이제 신흥무관학교는 유화연 고산자로 본부를 옮기고 쾌대무자에도 교사를 신축했다. 1911년 설립부터 10년 동안 신흥무관학교가 양성한 독립군은 3,500여 명. 이들은 청산리 대첩을 시작으로 한국무장 독립운동사에 새겨진 수많은 의거와 전투의 삶을 바쳤다. 자주 국가를 쟁취하려는 불굴의 의지로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헌신으로 조국 광복의 밑거름이 됐다. 이들은 신흥무관학교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네. 2011년도에 네. 만든 영상인데 벌써 12년이 지났는데도 볼만하죠. 네, 좋은 네. 영상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201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 육사 생도들이 이 영상을 본 것은 2018년도였어요. 1, 2, 3, 4년 다 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니까 이제 신흥무관학교 어떤 학교인지를 이제 총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셨고 이제 한번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의병 말씀드렸는데 항일 의병을 이제 우리가
독립군의 뿌리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항일 의병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고대 뭐 봉건 시대 때 뭐 지키려고 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군대라기보다는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던 의병부터가 한국 국군의 뿌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의병 중에는 실제로 제국주의에 반대하긴 했지만 후에 복벽주의로 넘어간 분들 많기 때문에 다시 전주의 시위에게 나라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으니까 의병이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냥 의병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다 말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의병 활동들을 보면 산할 루비나 항일 의병인데 이 사진은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긴 해요. 이게 이능권이라고 하는 그 의병장인데 이분이 의병 활동 하다가 군자금이 떨어져 가지고 누가 군자금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교보문고 서울의 광화문 그쪽에 누구 접선하러 가다가 잡힌 거예요. 밀정이 이제 끈앞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변장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조선인 같지만 다 일본 경찰들인 거예요. 조선인으로 변장한 일본 순사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앞에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바로 이능권 의병장이라고 해요. 그 의병들 우리가 작년 10월에 정진석 의원이 조선이 뭐 싸움도 안 해보고 망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일제가 편찬한 조선 폭도 토벌지, 그러니까 조선의 의병들을 폭도라고 표현했죠. 그 토벌했던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1907년부터 10년까지 3년만 놓고 봐도 2,819회나 이 공식 기록인데 비공식 기록까지 더하면 더 많겠죠. 2,000번이 넘는, 그러니까 3년을 나누면은 1년에 1,000번씩 싸운 거예요. 그럼 1,000번을 300으로 나누면 365로 나누면 하루에 최소한 두세 건의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1907년부터 1910년까지. 1907년은 뭐예요? 바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시점부터 군대가 해산되고 이제 군인 신문 아니지만 의병편에 온 사람들 처음부터 의병이었던 사람들이 1년에 서너 번씩 계속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하다가 중과부적으로 나라가 빼앗긴 거죠. 근데 정진석은 전쟁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건데 이 시기를 놓고 일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일제가 대전쟁의 시기였다. 3년 동안. 그만큼 우리 의병들이 정말 산을 누비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 독립군의 씨앗이 된 거죠. 이제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대문 전투인데 저희가 이제 가장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남대문 전투인데 바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을 7월 30일 날 다 해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31일까지 다 총을 반납하면 은사금 준다고 시키면 퇴직금 주겠다. 근데 대부분의 대한제국 군대 군인들이 은사금 받고 집에 가요. 대부분 가는데 왜냐하면 그 황제의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황제 물론 이제 억지로 했지만 순종의 명령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순종의 명령을 어기고 그때부터 중요한 거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의병편에 온 거예요. 아주 소수가. 바로 그 온 소수의 사람을 광복군은 바로 자신의 뿌리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전투를 했는가? 남대문의 전투를 벌인 건데 이 남대문 지금 남대문 얘기하는 거 숭례문. 남대문에서 그 기관총 걸어놓고요. 기관총 걸어놓고 그 서쪽 방향에 있는 지금 부영 건물하고 신한은행 건물이 있어요. 부영 신한 그 골목길 비슷하게 있는데 그 안에 저렇게 그 대한제국군 병영이 있었어요. 무기를 버리지 않고 거기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기총소사한 거예요. 기총소사 일제가. 그래서 그걸 다 진압을 한 거죠. 그래놓고 밑에 있는 사진은 진압 후에 대한제국 군인의 병영에서 진압하에 정렬하고 있는 일본 군인의 모습이고 그 왼쪽 사파는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 잡지 신문 언론사가 있었거든요. 프랑스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후까지 저항하는 대한제국 군인들의 모습을 그린 거죠. 이제 마치 저걸 보면 이제 우리는 광주 5.18 때 그 도청을 사수했던 그다음에 도청을 이제 신군부가 도청을 다 진압하고 난 다음에 정렬하잖아요. 정렬. 뭡니까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정렬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거. 그런 모습이 잘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 남대문 전투가 바로 우리 대한제국 마지막 대학 군인들이 바로 저 전투에서 산화하고 또 일부는 남아서 실제 의병이 되고 바로 저 8월 1일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는 분들의 처참한 전투가 있었던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마사드라고 하는 전투에 마사드 그게 어떤 지역을 뜻하는 거거든요. 마사드에서 이스라엘 군들이 전멸에 전멸 다 죽어요. 그게 이제 마사드가 성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사드 성지를 반드시 참배합니다. 성지 순례합니다. 왜? 우리 군인들이 선조들이 여기서 다 몰살됐다라고 해서 그걸 반드시 가는 거죠. 우리 옛날에 보면은 지금 많이 안 가지만 동학할 때 우금치 네. 공주 우금치 많이 답사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몰살 비슷하게 되고 동학이 꺾이는 시점이 바로 우금치인데 우리 다 우금치 많이 갔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어떤 승리한 전투, 뭐 명량이나 뭐 이런 한산 대첩처럼 승리한 전투가 아니더라도 우리 역사에 되게 중요한 어떤 유적지가 있다. 몰살 졌다. 처참하게 진 곳도 우리가 성지로 활용하는 것이죠. 역사에서는 우리로 보면 한국 국군의 뿌리는 바로 이 남대문 전투가 그런 위치가 돼야 해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사관 생도들이 남대문 전투지 안 가요. 그게 문제죠. 가까운데 서울역 옆인데. 그러게요. 예. 이제 성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자, 이게 정미의병 그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몇몇 전직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제 실제 의병들과 결합해서 이 정미의병은 전직 군인들이 합세한 거예요. 이제 네. 이전에는 그야말로 농사 짓던 분들이 의병했다면 이제는 전략 전술을 배웠던 일본군의 전술, 일본군의 무기를 쓸 줄 아는 그런 정미의병들이 이제 군인들이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나라를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뭐 보면은 뭐 우리나라 총은 뭐 별로 몇 발 안 가고 화성총이라 비 오면은 못 쏘고 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초기에는 그렇긴 했지만 정미의병 이후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반드시 총이 좋아집니다. 또 총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일제식 총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해서 대신에 이제 총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종류의 총이야. 근데 총알이 없어. 총알 호환이 안 돼.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전기 중기보다는 총도 무기 체계도 좀 많이 발전하게 되는. 네. 그래서 저 장면이 바로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겠다라고 네. 하는 그 유명한 사진이죠. 자, 바로 이거는 이제 전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바로 맥킨지라고 하는 영국 종군 기자가 일본 군인을 쫓아다니는 기자가 바로 이 정미의병을 양평에서 만나가지고 대화 나눈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맥킨지는 되게 선입견이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별로 자기 삶에 관심도 없고 운명에 관심도 없고 그냥 전주희 씨가 죽으라면 죽는 그런 어떤 바보 같은 노예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대화해 보니 뭐예요? 어차피 죽겠지만 자유민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저런 말을 하는 거에서 놀래가지고 이제 맥킨지가 완전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실제 독립운동가 좀 성원이 돼 있어요. 저 위치를 우리가 비정해야 되는데 여기가 오빈역 근처에 오빈역이 어디냐면 양평. 예, 양평 그 이제 우리 양평 가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촌에서 양평 가면 양평역 전역이 오빈역이에요. 동네비 오빈리에 오빈리. 그래서 양평역 가기 전에 지하철역 오빈역 근처에 바로 저기 산이 저분들 사진 찍은 촬영지예요. 재작년에 학계에서 거기가 오빈역 근처라고 이제 비정했거든요. 저도 2주 전에 다녀왔어요 실제로. 아직도 남아 있나요? 그 산세가 남아 있죠.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거기가 또 되게 핫한 곳이 돼 있더라고요. 네. 양평 고속도로 원안 처음에 꺾이지 않는 원안의 그 IC가 원래 저기예요.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핫해졌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정미의병들 사진 찍은 곳에다가 IC 생기는 게 싫어했나? IC 바꿔버렸어. 하여튼 여러분 오빈역 어딘지 모르시면요, 그냥 양평 고속도로 원안. 원래 그 IC가 생기게 했던 바로 그곳이다 보시면 됩니다. 화면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몇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었죠. 전략 전술의 차이죠. 전략 전술의 차이. 그 전략 전술의 차이가 좋고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외교론을 한 분도 있었고 애국계몽자도 있었지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바로 독립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사람들을 한국 군인의 뿌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외교론을 하겠다고 했던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승만 아니겠습니까? 뭐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했던 건 분명하지만 한국 국군의 뿌리는 역시 무장 운동으로서 독립 전쟁으로서 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분들을 한국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게 맞죠. 상식적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누굽니까? 그 방정환 선생님 흉상을 육사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박영환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이긴 하지만 그죠. 그분은 무장투쟁으로 독립쟁취하자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육군사관학교에 방정환 흉상이 있으면 안 되듯이 네. 바로 육사에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자 하는 사람의 그 흉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2018년도에 5분의 흉상은 바로 흉상 이름이 독립전쟁 영웅이라고 이름을 명칭한 거죠. 독립전쟁 영웅. 그러니까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외교, 우리 독립방략을 통해서 싸웠던 분들의 대표적인 5분. 바로 우리가 홍범도, 그다음에 지청천, 그다음에 김좌진, 이범석, 이회영. 다 우리 아까 여기 명단에 나왔던 분들인데 네. 홍범도 장군만 명단에 안 나왔어요. 맞아요. 홍범도 장군만. 신흥보학교 아까 영상 나올 때 나머지 4명은 명단에 다 나왔어요. 음. 다 신흥모학교 거쳐간 분들이에요. 신흥모학교 자체가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독립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방략 자체가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이에요. 무장 독립운동가들을 만들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에서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총독부에는 어떻게 군대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너머에 있는 만주에다가 그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이라고 합니다.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근데 멀면 안 돼요. 시베리아에 있으면 안 돼요. 오다가 다 얼어 죽으니까 가까운 곳에. 그래서 두만강 위, 백두산 바로 위, 압록강 바로 위에다가 가까운 곳에다가 독립군 기지 건설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일찍이 이제 홍범도 장군은 활동하시다가 블라디보스토크 넘어가셔가지고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 아시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어쩌어쩌해서 소련 관내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신흥모학교는 인연이 없지만 나머지 4분은 다 그 신흥모학교와 직접 연관이 있는 분들이 바로 지금 육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흥보관학교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서 지금 흉상 지키기에 앞장서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네요. 네, 네. 여기 명단 보시면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요. 네, 여기 아까 이제 사진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상용, 뭐 이시영, 이동영, 이상설, 이동휘, 안창호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옆 위에 있는 집은 서전서숙이라고 우리가 아, 민족운동 그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서전서숙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독립군 기지 건설운동 과정에서 만든 그런 어떤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만주 쪽 이야기고 네. 뭐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들었던 권어패라든지 네. 또 미주 하와이에서 만든 대한인 국민회가 만든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든지 이게 다 무장운동을 통해서 일본을 몰아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든 블라디보스톡이든 만주든 다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했던 분들이 바로 한국 국군의 뿌리가 직접 되는 거죠. 인물로 보면 그 중에서 이 사진은 하와이에 있는 지금 하와이가 불나가지고 난리던데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박용만 선생님 그 이승만과 정말 쌍벽을 이루는 독립운동가인데 이승만에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그 자기 조직을 다 뺏긴 거예요 이승만한테. 이승만 오기 전에 다 이제 하와이라든지 미주에서 활동해 놓으셨는데 그 기반을 다 이승만이 뺏은 거예요. 근데 이승만과 그 박용만은 뭐 의형제라고 할 정도로 친한데 그 박용만은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기본으로 했고 이승만은 아시지만 외교론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독립운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세계관이 달랐던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하와이에 있는 국립군단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신흥보관학교 노래 한번 들어봤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하와이에서 무장운동으로 나라를 되찾자고 하는 그 대조선 국민군단의 노래 한번 들어보고 저희 준비가 돼 있을 건데 아마 들어보시죠. 악보가 있어요. 악보가. 우리 국민군 소년자제 건강한 용사들 다 나와 한 목소리로 국민군가 부르세 산 넘어 물 건너 백만 적병 한 칼에 베일제 승전고 크게 울려라 국민군가 부르세 국민군가 지르세 우리 목소리 잠든 자 죽은 자 일도록 국민군가 높이 부르세 오 우리 국민군 소년자제 건강한 용사들 다 나와 한 목소리로 국민군가 부르세
지르세 국민군가 지르세 우리 목소리 잠든 자 죽은 자 일도록 국민군가 높이 부르세 산 넘고 물 건너 백만 적병 한 칼에 베일게 등전고 크게 울려라 국민군가 부르세 이 노래 아주 그냥 그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실 텐데 네. 그 하와이 이민이 작년으로 1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로 이제 이민을 간 게 네. 이민 간 분들이 물론 이제 돈 벌러 간 게 기본이지만 가서 이제 나라를 되찾겠다고 그 1년에 3달러씩인가 돈 모아요. 그러니까 1년에 3달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훨씬 부자인 거예요. 더 많이 벌었죠. 물론 고생을 했지만 네. 그래서 1년에 3달러씩을 이 독립군자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군단이 상당히 그 큰 자금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이게 1914년인가 아마 이제 만들어진 이제 국민군가 노래인데 14년도가 어떤 해냐면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해요. 1차 세계 대전이. 1차 세계 대전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되게 깜짝 놀랄만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1910년 나라 뺏겼지만은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같은 편이 되면 우리가 연합군에 들어가서 독일도 물찌르고 일본도 물찌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 머리를 잘 썼는지 장기를 부려가지고 일본이 독일 편에 서지 않고 연합군에 들어와요. 연합군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때 바로 일본이 독일 편에 든다면 우리도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하와이에서 역시 박용만 중심으로 국민군단을 만든 거죠. 이제 대대선 국민군단 만들어서 그 노래인데 이 가사 한번 보면은 소년 자제 건강한 용사들 다 모이라 이겁니다. 군대 가자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산 넘고 물 건너 백만 적병 한 칼에 베이자 뭐 이런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잠든 자 죽은 자 일어나도록 국민군가 높이 부르자. 네, 이런 내용의 아주 되게 활기찬 노래인데 네. 곡은 이제 외국곡이 외국곡인데 가사를 이제 박용만 선생이 썼는데 근데 박용만은 이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잘 모르는가. 가장 큰 이유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박용만이 얼마나 유명한가. 지난번에 이게 만주 지역에 만주 삼천이라고 해서 지청천, 뭐 김경천, 신동천 그래서 만주 삼천 이름에 천자 들어가는 장군들 3명 있었어요. 만주 삼천이라고. 네. 마찬가지로 미주에서도 미주 3만, 미주 3만, 박용만, 네. 이승만, 정순만. 그래서 이제 미주에서 만자 들어가는 독립운동가 3명이 있다라고 해서 그 정순만, 박용만, 이승만이라고 할 정도로 박용만 선생님 되게 유명한 독립운동가인데 일단은 첫 번째 일찍 죽습니다. 28년도인가에 일찍 죽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승만과 대결한 라이벌이죠. 그러니까 해방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박용만의 기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라이벌이니까. 세 번째 이분이 고향이 그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네. 어디냐면 백마고지 밑에요 고향이. 철원. 철원이 바로 북한 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반공주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박용만이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후손이 없어요. 게다가 후손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박용만이 전평가되어 있다. 나가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이제 박용만 선생님이 곡을 쓰신 국민군가 노래 아주 힘찬 노래를 들어봤어요. 바로 독립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무장 투쟁론자죠. 네. 이 노래가 바로 그 노래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수많은 그 무장 독립운동, 그 독립전쟁론자들이 있다. 네. 그다음에 해방을 맞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럼 미군정,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 들어왔던 친일파들, 이승만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왜곡시켰나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부 수립이 45년 8월 15일 날 바로 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3년간 미 군정기 네. 북쪽에서는 소련 군정기죠. 3년간 공백이 있었다는 게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 지금 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세팅이 된 게 바로 3년 동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일제잔재 얘기하면서 일제 35년 동안에 일제가 남겨놓은 유산들이 네. 우리나라 왜곡시키고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군정 3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군정은 처음에 45년도에 미군정이 군정을 시작했죠. 바로. 네. 그러면서 중요했던 건 뭐예요?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메가더 포고문도 영어고 네. 다 미군정은 다 영어로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 진주하니까 한국말 좀 배우고 가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외국의 선교사들은 한국말 배우고 오더라고요. 근데 미군정의 군인들이 한국말 배우고 올 리가 없죠. 네. 그래서 당연히 자기 말 통치를 하면 멈춰서 프리즈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네. 그 자기 말 알아들을 수 있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영어학교를 만듭니다. 군사영어학교 45년 12월 5일 날 군사영어학교.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1910년에 바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뭐 지금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도 바로 군사영어학교가 육사의 뿌리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육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따온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제가 그때 따왔기 때문에 예, 제가 그때 캡처해 놓은 걸 제가 남아 있네요. 한 다행히도. 그러니까 2010년도 지금 하면 이명박 박근혜가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명박 시절에 그 육군을 어떻게 봤는지를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글이니까 읽어보세요. 육사의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45년 12월 5일에 문을 연 군사영어학교와도 관계가 깊다. 네. 사설 및 유사 군사단체와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등에서 경력을 쌓은 수많은 자원들이 있었지만 제각기 다른 군사적 배경과 경력을 가진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통일된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당시의 군 당국은 미국식 군사제도와 교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우선적으로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 군정청과의 원활한 협조에 필요한 위안 통역관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했으며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실토한 거죠. 네. 미군정 사람들 통역관 필요한 통역관. 그러니까 통역학교예요, 통역학교. 근데 이게 관광이 아니라 영어 군사죠, 군사. 밀리타리죠, 밀리타리. 네. 예, 관광 영어학교가 아니라 군사 영어학교인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군사 영어학교 초대 교장은 미군 소령이고 부교장은 이제 친일군인 원영덕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 홈페이지에 내용이 없지만 네. 이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 영어학교 다음이 바로 조선군 사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영어학교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에 있는 겁니다. 자, 해방 후 광복군과 친일 군인의 귀국 모습이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 이장희 학생 읽어보시죠. 네. 광복군 핵심 간부와 주력은 해방 직후 곧바로 귀국하지 않은 채 중국에서 일본군이나 만주군 내 한일 장병들을 대상으로 확군을 진행하다 1940년 6월을 전후해 일부가 귀국하고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은 1947년 4월에 귀국. 반면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들은 일본 패망과 함께 자동 전역되어 거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서울이나 고향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소련군이 38선 이북에 진주한 후 일본군은 모두 시베리아로 끌려가 강제 노역하고 따라서 일본군 고위 장교 출신들은 특히 소련을 두려워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정일공과 김창룡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한국 광복군이 존재했잖아요, 충칭에. 네. 네. 그러면 한국 광복군이 먼저 들어왔으면 그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 미 군정에서는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사설 및 유사 군사 단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장, 내가 총이 있고 내가 총 쏠 줄 알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국의 군인에 한번 기반을 다져보겠어라고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걸 다 미 군정은 불법이다. 그래서 명칭을 네, 불법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미 군정이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연합군의 같이 일원이었던 광복군을 한국군의 뿌리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예,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이 내용을 이제 아까 여기 두 번째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등에서 경력을 쌓은 수많은
자원 이 표현도 안 맞죠. 무슨 자원입니까? 일본군 만주군의 경력이란 게 우리 독립군 죽인 건데 그러니까. 자원들을 있었지만 뭐 이렇게 제각기 다른 군사적 배경과 경력을 가진 자리 한 사람이 모아서 통일된 교육이 어려웠다. 뭐 어렵습니까? 속과내면 되는 거지. 광복군인 다음에 일본군 만주군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이없네요. 광복 남들이 보면 광복군하고 일본군하고 만주군이 마치 등치 비슷한 유사 조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같이 싸운 조직인데. 예. 네. 자 이런 것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미 군정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나? 바로 광복이 45년 됐지만 2년 후에 광복은 총사령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지청천 장군이 2년 동안은 일본 군인이 대한민국 군대를 세팅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청천은 손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일부러 못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 정일권이나 김창룡이나 쉽게 말하면 박정희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일본 군이니까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자동 민간인이 되는 거죠. 아 열받아. 근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소련군 포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만주에 있었으니까 네. 만주를 소련이 점령하니까 네. 대부분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박정희는 고향이 경북 구미니까 당연히 고향 내려온 거지만 백선엽은 고향이 평안도란 말이죠. 고향에 가지 않고 남아한 거예요. 왜? 소련 군정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시베리아에서도 잡힐 뻔했는데 고향 와봤더니 평양도 소련 군정이네. 안 되겠네. 또 내려온 거예요. 한국 남한으로 383 밑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383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운 좋게 100%는 아니지만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한 거죠. 그런 와중에 미 군정이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한 겁니다. 한국 군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가만히 있는데 정말 벌벌 떨고 있는 판인데 오히려 진짜. 한 줄기 동아줄 내려온 거죠. 바로 미 군정이라고 하는. 열받아.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정일권의 경우에도 소련군에 체포돼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정일권도 이북 출신이거든요. 탈출. 목숨이 너무 지. 탈출했어. 나중에 이제 그 정일권은 박정희에서 국무총리까지 하죠. 김창룡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고향에 갔다가 일본군 헌병 경력이 발각됐어. 왜?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 알거든요. 그렇죠. 김창룡이 얘 일본 놈 헌병 이게 하니까 알거든. 그 체포되고 또 탈출해. 탈출을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열받게 진짜. 탈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탈출한 자들이 소수 그룹이 바로 벌벌 떨고 있는데 괜찮아 경력 좋은 사람 나와. 라고 미 군정이 스카우트한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스카우트했냐? 미 군정 이런 원칙이 있어. 원칙이. 7.1군이 우대 정책이 있었어요. 자, 국방경비대 장교 인관시 지금 육군 상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미 군정이 육군 상학교 장교 인관시 정형했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일본 육사 출신 우대하자. 묻지 않는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일본 육사 출신. 왜 일본 육사 출신 우대해요? 이 사람들은 정규 사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엘리트다 이거예요. 두 번째, 간도 특설 때 우대다 이거죠. 백선엽 같은 사람. 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총 쏴봤어. 진짜 총 쏴봤어. 총 쏴봤어. 사람도 죽여본 사람들이야. 진짜 군인이야 이런 거죠. 세 번째는 격리장교. 격리장교는 이제 그 회계. 주판 도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그야말로 실무적인 거고 네. 핵심은 1번, 2번이죠. 네. 1번, 2번 원칙이 바로 미 군정이 7.1 우대 정책을 폈고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을 바로 광복군이 아닌 일본과 만주군이 지배할 수 있는 미 군정의 정책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사단 위에 뭐 군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군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연대가 전국을 다 관할했어요. 연대가. 그러니까 1연대, 2연대가 다 지역별로 네. 경기도는 다 1연대고 대전, 충남 2연대고 이런 거예요. 전라북도는 3연대고 그 군대가 많지 않았죠. 그러네. 근데 보시면 한자로 되어 있네. 창설 중대장이 연대장. 자 보시면은 자 1연대 최병덕, 2연대 이형근. 그다음에 이렇게 이쪽 읽으면 김백일, 김홍준. 그다음에 뭡니까? 박병권. 그다음에 또 김영환. 그다음에 뭐요? 민기식. 그다음에 김종갑. 그다음에 강창국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과거 경력이 다 뭐예요? 일본군, 만주군, 일본군.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전국을 그 관할했던 1부터 9연대 단 한 명의 지휘관도 광복군이 없죠. 진짜 열받아.
자, 간접 특수 때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군인이었는지 아주 악명 높은 네. 군인 네. 군대였어요. 예. 이게 그 간접 특수 때 지휘 체계도 체계도 말씀드렸고. 근데 그럼 왜 그랬을까? 그 멘탈리티가 뭐야? 무슨 멘탈리티로 미군정은 어제 적이었던 일본군 출신들을 이렇게 등용했나?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외워야 돼. 미군정 경찰국은 윌리엄 매그린, 마그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매글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윌리엄 매그린 대령이 이런 말 하죠. 이제 이거 서울신문 그 당시 서울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뷰 질문은 그겁니다. 왜 노도수 같은 사람, 왜 친일 경찰을 등용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읽어보시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인이 훈련시킨 사람 친일 경찰들을 계속 등용하는 일이 현명한 처사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찰로서 자질을 천성적으로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 친일파들이 일본을 위해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우리 미국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인이 훈련시킨 사람, 즉 친일파들을 경찰에서 몰아내는 일은 이제 합리적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경찰을 군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 네. 그리고 경찰을 군인으로 또는 그 판사로 공무원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때 일본 놈들 위해서 복역했다. 일했던 공직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등용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검증된 친일파. 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바로 미군정의 인식인 거예요. 진짜 와.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광복군들 중에서도 일부가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높은 직위는 가지 못했죠. 연대장은 단연명도 없지 않습니까? 초기에. 네. 이 영화 2011년도 고지전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이 고지전 한 장면인데 이 고창석 배우가 네. 광복군 출신 상사 양효삼으로 이제 그때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죽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광복군 출신들은 상사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고위급으로 못 가고 부사관 중간 가면 보사관 정도 하는 거예요. 소위 대위 뭐 대령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이제. 진짜 열받네. 별들은 다 친일파 달고 이런 겁니다. 네. 그거 저는 이 장면 봤을 때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영화는. 광복군 출신이 이렇게. 그다음에 초창기에 이제 일본 놈들은 이제 고위급으로 나와요. 이 영화 앞에 보시면 앞부분 보시면은 다시 보기 하세요 한번 추석 때. 네. 이 영화 잘 만든. 역대 육사 교장 중에 보니까 친일파가 이렇게 많아요. 아래서부터 보시는 거거든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1대, 2대, 3대, 그죠? 그다음에 5대, 네. 그다음에 14대 이할림, 18대 정래역 이렇게 해가지고 다 초반에 세팅할 때 육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친일파들이 대부분 교장을 기간이 했다. 짧네요. 재임 기간이. 네네, 재임이 짧아요. 예. 육사가 정기 육사가 아닐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4년이지만 그때만 4년 아닐 때가 있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자주 인용하는, 자주 보여드리는 저희가 만든 건데 이승원 박정희 때 이제 장관,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다음에 고위급 군인 경찰 중에 대부분이 친일파들이다.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죠. 거기 이제 고위급 군인 경찰 중에 한 명 독립운동가는 최능진이라고 해요. 최능진. 독립운동하면 최능진. 나중에 이승만한테 6.25 때 학살당했어요. 총살당했어요. 불법으로. 최능진 빼면 다 그냥 친일파야. 예.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세팅된 대한민국 군대 육사가 어떤 행태를 저질렀는지 보시면 제가 신흥보관학교 100주년 행사를 2011년도에 했죠. 네. 근데 원래 이제 육사에 하는 게 맞다. 신흥보관학교가 군에 뿌려서 그래서 네. 공문을 보냈어요. 2011년도. 이 2011년도 보낸 공문에는 회신입니다. 육사가 저희한테 회신한 거예요. 신흥보관학교 기념사 앞에. 일단 못 빌려준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유가 뭐인가 보니까 빨간 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육군 사관학교 창설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행사를 신흥보관학교 100주년 행사를 육사에서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받네. 그러니까 육사는 신흥보관학교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관하니까 대관 못 해준다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100주년 행사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던 거죠. 육사에서 하지 못하고 2011년도에. 네. 군악 때는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딴 데서. 저기 이명박이라서. 이명박은 안 왔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2011년도에 못했지만 7년이 지나고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독립전쟁 영웅들 흉상이 육사의 가장 중요한 곳에 이제 만들어지니까 육사 역사가 이제 일본군 만유군에서 독립군이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네. 선언과도 같은 흉상이에요. 이 흉상이. 그래서 이 흉상이 중요한 겁니다. 예.
이 행사도 저희가 했었고 전에는 100주년 행사를 못했잖아요. 네. 네. 7년 후에 했죠 이제 우리가. 아, 2018년에 드디어 7년 후에 육사 그 생도들 생도들과 함께 같이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저도 여기 사진 있는 거 얘기했나요? 아니요. 어디 아닌가요? 계세요? 네. 왼쪽에 왼쪽 위에 있어요. 왼쪽 위에 파란색 하늘색 와이셔츠. 와이셔츠. 맞아요. 네. 여기 있었어요. 그러네요. 아주 감동적인.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보도도 잘 나왔어요. 드디어 육사가 광복군을 독립군을 뿌리로 인정했다. 인정했구나. 그래서 그 영상이 저기 있는데 영상 한 50초인데 마지막 부분에 그 여성 생도가 우리가 바로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멘트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영상 보겠습니다. 독립전쟁 사교육을 강화하고 독립전쟁 유적지 답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PPT 한번 볼까요? 네. 이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걸어가는 게 네. 이제 대대마다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광개토 대대. 그다음에 그 강제구 소룡이라고 있습니다. 월남전 그 저기 참전하기 전에 훈련하다가 그 자기 부하가 수류탄을 잘못 던졌어. 어이구. 그래서 그걸 몸으로 막아가지고 다른 부하들의 목숨을 구한 강제구 소룡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강제구 대대, 뭐 광개토 대대가 있는데 지금 광개토 대대를 설명하면서 광개토 대왕의 기상을 이어받고 만주벌판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군, 광복군 선배들을 본받기 위해 독립전쟁사 교육을 강화하고 독립전쟁 유적지 답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여성 생도가 말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되게 격세지감이죠. 그러니까요. 예, 아. 독립전쟁사 교육은커녕 유적지 답사는커녕 독립운동가 흉성을 육사가 철거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백선엽의 육사로 지금 되돌아갔다는 얘기죠. 육사 홈페이지에 오랫동안 백선엽 웹툰이 있었어요. 웹툰. 설마 저게 백선엽인가요? 백선엽이에요. 저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웹툰이 없어졌어요. 문재인 정권 때. 네. 다시 올해 나와요? 올해 7월에 다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올해 7월에 왜 업데이트됐을까 봤더니 올 8월에 흉상 철거하려고 했잖아요. 와. 그러니까 미리- 흉상 철거하려고 하는 8월 25일 전에 한 달 전쯤에 이미 육사 와. 홈페이지에다가는 다시 백선엽 웹툰이 다시 업데이트가 됐던 거예요. 와. 얘네는 계획이 미친 다 거 있었구나. 아니야? 와. 그래서 뭐 한 달 전에 계획했나? 네. 와. 제가 맨날 육사 홈페이지 안 보니까 네. 봤더라면 뭔가 징조가 있었을 텐데 낌새하게 있었는데 낌새를 못 챘어요. 지금 현재는 저렇게 현재도 육사 홈페이지에는 다시 백선엽의 웹툰이 있는데 그럼 다른 웹툰이 있는가 독립운동가? 없어요. 와. 어메. 신음악의 웹툰 없어요. 그 문제죠. 이게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잘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죠. 영상 없죠 이제.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좀 우울한 날이긴 하지만 아. 네. 아 마지막에 그 뭐지 백선엽 웹툰이 너무 임팩트가 지금 커가지고 너무 네, 할 열받아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이 생도들 그리고 육사를 졸업했던 지금의 장교들이겠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국군의 뿌리가 뭐냐. 그럼 정상적인 군인이라면은 당연히 독립군의 뿌리가 저는 가슴에 더 뜨겁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육사 생도들이랑 이런 장교들은 그냥 다 너네들은 뿌리는 다 미국 그 영어학교 출신이야. 일본군의 그런 친일파로 만들어진 군대야라고 들으면은 제가 육사 생도였고 장교였으면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건지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군대가 단순한 친일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군대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런 뿌리에 있는 국군에서 일하기 싫어졌을 거란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18년도에 이제 생도들이 네. 그 임관식 때 이렇게 육사 명예 졸업장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받는 걸 다 받고 네. 또 이 흉상이 설립됐을 거 다 봤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났는데 5년 지나니까 보통 대위쯤 돼 있다 하더라고 빨리 사람들은요. 네. 그럼 현장에서 지금 대위쯤 되는 거예요. 중위 이상 대위쯤 돼 그렇죠. 있는 중위 거죠. 이상. 그분 이 대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 다시 진짜 자기 모교에서 흉상이 철거된다는 소식 듣고 근데 뭐 어떤 그분들이 어떤 공개적인 발언을 요청한다는 건 어렵고요. 그렇죠. 전역해야지 뭐 발언한 순간 이등병으로 네. 강등되는 거지 뭐 그렇게 네.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잘 싸워서 그 친구들이 그 군인들이 정말 네. 국가의 간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보면서 너무너무 약간 진짜 이 나라가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당연히 그 우리나라 군대의 뿌리를 독립운동에 두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육사가 나서서 야 우리 무슨 자존심 상하게 뭐 만주군 했던 애들이 세웠다고 그래 야 우리 광복군이야 이런 게 약간 정상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육사에서 이거 철거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진짜 비정상적이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앞에 짧게 이제 신흥무관학교 그 영상에 나오면서 그 선생님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회영 선생님 가족들이 우리가 나라가 그렇게 됐으니 이런 하면서 약간 비교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누구였지? 도망쳐 나왔던 김창룡이랑 그 사람들 정일권 네, 그 사람들 인생이랑 참 비교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삶을 배우고 우리의 뿌리로 가져갈 건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그 서울 시내에서 군사 퍼레이드 있는 거 알죠? 그래요? 오전 10시에 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있지만 네. 또 오후에는 그 군사 퍼레이드 합니다. 어. 광화문에서부터 시청까지. 그래서 한동안 막 공군 막 네, 비행기 소리 떠다니고 나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서울 그랬어요. 시내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어디가 뿌리인지를 우리가 네. 제대로 교육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장비들이 네. 누구 때문에 그 좋은 장비가 지금 군인들에게 가 있는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교육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죠. 네. 네. 그 장비는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독립전쟁의 영웅들이 만들어준 최첨단 장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말씀을 하신 건가요? 마지막으로요. 네, 마지막. 왜 질문 안 해요? 옷 왜 보라색인지? 오늘 왜 저희 하얀색 입었는데 실장님은 보라색 입으셨나요? 이거 안 입어서 하도 안 입어서 입은 건 아니고요. 그 이제 그 대한민국 군대가 네. 그 우리 상징하는 게 태극이에요. 태극. 네. 태극. 빨간색과 파란색이잖아요. 네. 그 합치면 보라색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광복군들이 우리 군복이 없었어요. 없어서 중국 국민당 군복 빌려 입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군복은 무슨 색으로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인데 보라색이 맞지 않나 싶어요. 또 보라색은 또 권위의 상징이라는 말도 있고 또 신비 뭐 이런 건데 힘, 권위 이런 건데 또 우리가 태극 문양 합치면은 보라색 되니까 보라색이 멋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다시 한번 예,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군복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바꾸면 같아요. 좋지 않을까. 약간 정복이 지금 약간 초록색 이런 느낌이 많이 네, 나는 거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그 지난번에 이제 홍범도 장군 자꾸 공산주의 얘기하길래 공산당을 상징하는 건 또 빨갱이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맞아요. 또 그렇지 않은 건 또 파랭이 이렇게 되고 있고 여야도 색깔이 좀 빨강 파랑으로 나눠져 있고 해서 맞아요. 이게 좀 그런 정쟁 진영 논리는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군대가 정치에 좌지우지되면 안 되지 않나. 네. 맞아요. 이런 생각 좀 해봐요. 그래서 좀 합쳐진 색깔 보라색으로 해서 정말 누구도 빨간색도 아니며 파란색도 아니며 오직 한 색깔로 계속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 군대가 되면 좋겠다는 또 바람도 좀 있는데요. 뭐 군복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자는 건 농담이었고요. 하여튼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정권이 바뀌어도 어느 정권이 돼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이번 주네요. 이번 네. 주 이제 추석 연휴인데 정규 방송은 이제 한 주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송들을 연달아서 모음집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못 보셨던 것들 추석 때 뭐 일하시면서 아니면 가족들과 있으시면서 아니면 쉬시면서 한번 쭉 들어보고 역사 공부하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오늘 수유시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네. 명절 앞두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르신들 과일도 사시고 이러는데 이번 명절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막 사과도 지금 하나에 5,000원, 6,000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 하나 사는데도 막 부담스러워서 손을 떠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번 추석 때 보름달 좀 이렇게 풍요롭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촛불 행진, 촛불 대행진 그리고 촛불 행동도 많이 좀 같이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지방에 살아가지고 표를 예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차가 다 매진이에요. 그래서 임시 배차 되는 거 기다려야 되고 아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불안한 그 기성길이 되겠지만 가시는 고향 가시는 분들 모두 즐겁게 내려가셔서 가족분들이랑 윤석열 퇴진 얘기 많이 해주시고 지금부터 걸어가면은 1박 2일 안에 도착 안 해요? 1박 2일 안 되나? 못하지 않을까요? 보통 1박 2일이면 다 가지 않나? 네, 그래서 역시 명절 때도 이거 많이 봐주시고요. 가족들이랑 이런 주제로도 많이 얘기도 하시면서 뜻깊은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장님은 어디 추석 때 어디 가시나요? 집 근처에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좋겠네요. 네. 너무.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추석 인사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 동안 쉬시는데 푹 쉬십시오. 푹 쉬시고 싸우지 마시고 네, 가정에서 가사 분담하시고 네. 네. 이렇게 좋은 에너지 충전하시고 네. 네. 네, 또 윤석열 퇴진의 길에서 만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윤석열 시대 역사 나침반 박진의 친일 청산 이야기 다다음 주에 뵐게요. 저희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